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드는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리콘을 녹여서 인곳을 만들어서 인곳을 슬라이스해서 웨이퍼를 만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이 과정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더 이상 이제 폴리실리콘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중국에 의존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러네요. 근데 뿌린다는 개념을 얘기해 주셨는데 두 가지가 궁금한데, 하나는 뿌린다는 거면 저 유리창에다 그냥 이렇게 뿌려도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 궁금하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실리콘 기반의 태양 패널은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그건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이 되면 어떤 모양의 상품이 되는지가 하나 궁금하고, 또 하나는 아까 에너지 효율, 그러니까 발전 효율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페로브스카이트가 되면 발전 효율이 더 높아지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어떤 모양이 될 거를 생각하시냐면은 그 필름 형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페로브스카이트를 그런 물질 어디다 뿌리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플렉서블한 글래스 위에다 뿌리는 거죠. 플렉서블하다는 거는 꼭 평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네요. 구부릴 수도 있고 이제 뭐 이런 식의 뿌리는 겁니다. 이 특징이 방막전지이기 때문에, 방막이라는 건 얇은 막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그게 용액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페인트를 칠한 거랑 비슷한 거라서 물이나 습기를 받으면 뭐 녹아내려 없어지겠죠. 그런 것들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봉지를 통해서 이제 막게 되는 건데, 이런 필름 위에다 뿌려서 만들어서 다시 이제 봉지를 하는 완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필름 형태가 되는 겁니다. 필름 형태. 그게 판판한 패널 형태가 아니라 얇은 막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봉지하는 재료 같은 경우도 폴리머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글래스, 우리가 이제 폴더블 글래스 쓰는 것 같은 글래스들이 쓰인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폴더블 폰을 쓸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180도로 접는 것도 되는데 뭐 이렇게 약간 휘는 거 정도야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유리로. 이게 뭐 한계도 좀 이따 여쭤보긴 할 건데, 아니면 현재 기술 수준에 대해 여쭤보긴 할 건데, 그게 되기만 하면 그러니까 자동차 전면 유리에다가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자동차용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동차용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명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 창호용으로 지금 한전하고 이제 유니테스트라는 업체가 2020년 8월달에 MOU를 맺어서 유리 창호용으로 개발하는 걸 이미 그 MOU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만금에 지금 공장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조도에서 이제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태양이 좀 덜 나와도 심지어 실내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조명 앞에서도요?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IT 기기 쪽에서도 활용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필름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투명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저희가 기존의 태양광 패널에다가 이제 실리콘 전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다 페로브스카이트 이렇게 얹어가지고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페로브스카이트 텐덤 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페로브스카이트 텐덤 전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아까 말씀드렸던 것보다 효율성이 좀 더 높습니다. 왜 효율성이 높냐라고 하면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있지 않습니까? 실리콘이 받아들이는 태양광의 파장하고 페로브스카이트가 받아들이는 파장이 다릅니다.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더 넓은 범위의 태양광을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리콘은 실리콘대로 받고 페로브스카이트는 페로브스카이트로 받아서 오히려 효율을 양쪽에서 올려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지붕형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럼 아까 발전율이 그 한 20%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페로브스카이트를 하면 이거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더 높아질 거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모듈로 만들었을 때 효율성이 아직까지 얼마나 될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실험실에서 나온 것들,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NREL이나 이런 데 보고된 것들을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전지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게 정설인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태양광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콘 전지 위에다 얹어서 텐덤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미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쓰더라도 태양광 패널 정도는 나오는 거고, 태양광 패널이랑 같이 쓰면은 그보다 더 효율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이 그 기술 수준? 아니면 좀 어떤 점들을 극복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좀 어때요? 이게 기술 수준이 뭐랄까,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의외로 굉장히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저명한 교수님들이 한 두세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네이처나 이런 데 올리고 계시고, 유니스트라든지 화학연구원 쪽에서 그 미국 NREL, 그 미국의 이제 재생에너지 쪽을 담당하는 이제 산하기관 쪽에서 계속적으로 최고 효율을 경신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앞서 있다라고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상업화 이제 스케줄은
기술은 아마도 한 3년 정도, 왜냐면은 이제 말씀드렸던 유닛 테스트가 지금 새만금단지에 투자하는 그 기간들을 보시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자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한전이랑 하고 있는 창호형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도 2023년이나 2024년 정도에 이제 상용화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도 이제 비슷한 정도 시점에 그쪽은 페로브스카이트 텐덤 쪽으로 이제 상용하는 그런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은 말씀드렸듯이 이게 용액 공정이다 보니까 예. 굉장히 습기나 이런 거에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밀봉을 잘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우리가 특히나 외부에서 패널을 이렇게 썼을 때 이걸 20년은 써야 되는 거잖아요. 15년, 그렇죠. 20년을. 네. 내구성.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숙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면적화를 만드는 겁니다. 대면적. 네, 예. 대면적화. 이거를 만드는 거. 맞습니다. 대면적에 굉장히 고르게 이제 용액을 뿌리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패터닝을 하는 것들이 조금 한계가 좀 아직까지는 좀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되는 상태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굉장히 이제 습기에 취약하고 이런 것들이 OLED랑 사실은 성격이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또 OLED 쪽은 굉장히 좀 넘어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기술들을 이제 우리가 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산업에서 국내 업체들이 니즈가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순히 이걸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작년 2011년도에 이제 미국 에너지부에서 나왔던 그 차세대 태양광에 대한 어떤 지원책들을 보면은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태양전지의 어떤 코스트를 향후에 수년 안에 50% 이하 더 낮추겠다. 그런 식의 얘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제 차세대 태양광으로서 언급하는 게 페로브스카이트였습니다. 실리콘 전지에 대한 지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리콘 전지는 이미 중국이 이제 거의 잡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넘어서는 페로브스카이트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이제 아까 말씀드린 퍼스트 솔라가 글로벌하게 유일하게 하고 있는 그 카드뮴 텔룰라이드라든지 예. 이런 쪽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을 만들게 되면 또 굉장히 쌀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코스트 측면에서도 좋고 효율성도 좋은 데다가 에너지 안보 면에서도 밸류체인을 굉장히 내재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결국 실리콘이라는 그 기반, 그리고 전기를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기반 때문에 태양광의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 근데 요새 공급망에서도의 글로벌 통상 환경이 좀 변하고 있을 때 페로브스카이트는 아까 전에 우랄 산맥 어디서 나온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또 너무 의존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때는 그 물질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진 구성을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이제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화학 물질 중에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시험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특정한 곳에 대한 이제 의존도는 좀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망 의존도가 너무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와, 그것만 가지고도 진짜 요새 같은 분위기에서는 충분히 맞습니다. 좀 관심 가져볼 만한 기술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는 여겨지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해서 지금 우리가 태양광 얘기를 좀 했었는데, 여기서 그 배터리를 네네. 아까 전에 얘기하셨을 때 배터리라 그러면은 자동차를 얼마나 대체할 거냐, 얼마나 빠르게 대체할 거냐, 그래서 뭐 전기차 가격 곱하기 0.4 해가지고 네네. 대충 배터리 시장 계산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말씀하신 얘기 들어보면은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또 다양한 분야에서의 배터리를 좀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네. 태양광과 배터리를 연계해서는 좀 어떤 시나리오들을 그리고 계세요? ESS가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중요해질 것 같고요. 우리가 좀 뒤로 돌아가서 테슬라 이제 배터리 데이 때로 돌아가 보면 예.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잊어버린 것들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그리드를 탈탄소화하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앨런 머스크가 얘기하겠거든요. 예. 그게 사실은 이제 ESS에 관련된 얘기죠. 예. 근데 지금까지는 그리드 탈탄소화 하는 데 있어서 태양광이 많이 이제 뭐 당연히 얘기가 많이 됐는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했던 이 간헐성에 대한 극복을 위해서 배터리가 이제는 조금 더 크게 각광을 받게 되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는 올해가 굉장히 좀 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예.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유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고, 그에 따라서 가스가가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글로벌하게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예. 우리가 이제 그리드 페리티라고 말하는 거를 이제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리드 페리티는 두 가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유틸리티급 태양광에서는 화석 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것과 유사하거나 이제 가격이 낮아질 때를 우리가 그리드 페리티
모빌리티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지붕 형태한 거 아까 비하인드 마켓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루프탑 쪽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로부터 전기를 사다 쓰는 것보다 예. 내가 직접 생산하는 게 싸지면 그게 이제 그리드 페리티입니다. 아 그러네요.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석유를 가지고 만들까 원자력으로 만들까 태양광으로 만들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요거 중에 이렇게 이거를 하는 거고. 근데 사실 아까 한전 전기요금 50% 인상 안 하면 안 된다. 그럼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전기요금을 한전에서 나 50% 올릴게요. 그러면은 집에서 그럼 나 전기 만들어서 쓸게요. 그럼요. 그런 식의 페리티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맞는 얘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유럽에서 이렇게 가스 가격이나 이런 것들로 전기요금이 많이 오르게 되면은 예. 실제로 유럽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전기요금이 높은 나라인데 예. 그러면 태양광을 단순히 지금은 이제 태양광 패널만 얹어 썼는데 그러면 특정 시간에만 전기를 생산할 거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이제 배터리를 썼을 때도 전기를 사서 쓰는 것 대비해서 페이백 피리오드가 좀 더 짧아진다거나 예. IRR이 나오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솔라엣지 같은 미국의 이제 굉장히 뭐 좋은 인버터 업체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에 제일 많이 성장한 시장이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이제 유럽 시장이었습니다. 예.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레지덴셜 쪽에나 이제 상업용 쪽에 ESS가 유럽 쪽에서는 디폴트가 되는 분위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아마 더 심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가정용 태양광 그러면은 집 앞에 아파트에 그냥 설치하고 뭐 이 정도인데 네네. 나중에는 배터리가 이제 하나로 묶일 수가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 생각해보면 또 여기에 또 우리가 이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전기차랑 또 연계해서 쓸 수 있다는 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휘발유 들어가는 것까지 아낄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지금만 하더라도 전기차가 그 휘발유차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경제성이 너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모델 3 기준으로 보시면은 풀리 채우면 이제 50kWh짜리 배터리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충전을 하게 되면 킬로와트어당 제일 비싼 시간대에 300원 초반 받습니다. 예. 올해 한전이 올려서 400원 받는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400원을 하더라도 400 곱하기 50원 하면은 2만 원이거든요. 예. 2만 원으로 400km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800km 가도 이제 4만 원이거든요. 그럼 내연기관차 800km 가시려면 지금 휘발유를 한 12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3분의 1 정도 저희가 들 거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뭐 유럽 같은 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그거를 전기를 가서 충전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전기 태양광에서 나온 거를 ESS에 설치해서 쓴다라고 하면은 ESS의 효용도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 고유가로 가면 갈수록 더더욱이나 태양광과 ESS의 파워가 그리고 직접 생산해 쓰는 것들의 그런 경제성들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구간들을 아마 올해부터 좀 느끼게 되지 않을까. 사실 저는 좀 더 제가 좀 밝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제 생각은 약간 태양광 하시는 분이니까 밝게.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예. 다음번 추위 가면 가스마켓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러시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 그 가운데 좀 많이 설치가 되는 방향으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와, 우리가 지금 그 전기차에 보급해야 되는 배터리만 가지고도 이제 쇼티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거기에 대해서 그 에너지 환경이 변하면서 내가 회사 갔다 오면은 집에서 알아서 태양광 전기 받아갖고 충전해 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갖고 그거를 뭐 차에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 전기를 쓰는 데다 사용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와, 그러면 용처가 정말 어디까지 범위가 적용될지는 뭐 지금 전망을 못할 정도로 좀 넓게 굉장히 많은 효용 가치가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에너지 사업이 자기네들이 저평가됐다고 앨런 머스크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굉장히 동의하는 바인데 테슬라가 지금 슈퍼차저를 이제 테슬라 차가 아닌데도 좀 오픈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테슬라가 슈퍼차저에 필요한 전기를 이제는 재생에너지 100%를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게 몇 년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재생에너지 원가는 어쨌든 떨어지는데 예. 지금까지 가스 원가 이렇게 올라버리면은 재생에너지를 써서 충전하는 이 테슬라의 충전 경쟁력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전이 지금 전기요금 올라야 되니까 충전 요금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쪽으로 안 그래도 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배터리 원자재 가격도 맞습니다. 좀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배터리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게 좀 가장 중요한 이제 이슈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될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자동차 가격이 안 오르는 게 또 아니에요. 맞아요. 자동차 쪽으로 해서 이제 소비자한테 좀 전가가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근데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고 말씀드렸지만 전기차가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이제 앞으로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과거에는 이제 자동차를 뽑아서 우리가 이동하는 데밖에 못 썼는데 예. 전기차를 사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집에서 전기를 놓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만큼의 경제적 효용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충분히 이제 페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로의 전환이 러시아 사태 때문에 더 이제 심각해진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지만 빌드백 배럴 법안 내에 보면은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주는 방안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포함되기만 하더라도 소비자 부담이 또 상당히 좀 줄어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할 여지가 더 생기는 거네요. 보조금이 맞습니다. 더 보조금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최근에 배터리와 태양광의 시너지를 내면서 배터리 사용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뭐 이전에 전기차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라 참 좋은데, 최근에 좀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배터리 쪽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었던 건 맞는데 점점 많은 회사들, 특히 중국 업체들이 배터리를 좀 많이 하고, CATL이 물론 현재도 1위이긴 하지만, 그러면은 그 배터리 경쟁력, 뭐 유럽 업체들도 뭐 노스볼트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배터리 산업의 그 경쟁 환경은 좀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굉장히 중요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각국에서 많이 진출을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는 생각보다 지금 노스볼트나 이런 쪽에서 쫓아오는 그런 어떤 정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기본적으로. 네네. 그래서 뭐 폭스바겐이 뭐 얼마 전에 뉴스도 이미 나온 거지만 국내 배터리 업체들을 다시 좀 태핑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좀 나왔고요, 이미. 그러니까 그때 뭐 자체로 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쳐갖고 한국 배터리 회사 주가 다 떨어뜨려 놓더니 뭐 저도 새벽부터 리포트 쓴다고 아주 그냥 힘들었었는데. 근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거죠. 네,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날로그적인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사실 그냥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싸게 잘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제가 제 방송에서 주로 했었는데, 배터리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이렇게 물질 섞어갖고 구리박 위에 올려가지고 돌려 말던가, 아니 요즘에 뭐 그냥 썰어가지고 붙이면 되죠, 뭐 그냥. 근데 그게 안정적으로 또 싸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문제잖아요.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그런 공정 기술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국내 업체들이 워낙 노하우를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쉽게 되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향후에도 이제 국내 업체들이 이제 2025년 되면 LG에너지솔루션 기준 캐파가 500기가 정도 됩니다. 500기가 정도 되면은 이제 투자금이 거기에 이제 쏟아 들어간 게 단순 캐펙스만 한 50조 정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걸 하루아침에 한다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그때부터는 더더욱이 진입 장벽이 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CATL이나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LFP는 잘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셀프팩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해가면서 에너지를 이제 높여주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배터리는 또 에너지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태양광 산업처럼 중국에 이제 계속 이제 내어줬을 때 치러야 되는 이제 값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CATL이 이제 미국 진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저희가 보기에는 가시성이 있지 않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국가 단위의 경쟁을 좀 얘기했었는데, 중국 배터리 회사들은 일단 통상이나 ESG 뭐 이런 맞습니다. 쪽에서 어느 정도 잡힐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전에 그 LFP 얘기 좀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NCM을 쓰는데 이게 뭐 일각에서는 그 뭐 일각도 아니지, 뭐 맨날 나오는 그 사람 일론 머스크가 LFP를 쓴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또 한국 배터리 회사들 출렁거리면서 야 LFP가 우리나라 다 먹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사실 이제 LFP가 특허도 풀리고 하면은 슬슬 중국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 아니면 맞습니다. 중국 밖에 있는 업체들이 LFP를 만들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배터리에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LFP와 NCM의 경쟁은 좀 어떻게 이루어질 걸로 보세요? 저는 사실 LFP를 좀 밝게 보는 편이긴 합니다. 다만 그게 이제 중국 업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져야 되는 이제 핸디캡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LFP가 또 싸게 만들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술이 발전을 안 하는 게 아니라서 셀투팩이라든지 향후에 셀투 셰시라든지 이런 걸로 가면서 팩 단위의 에너지 밀도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사실 LFP 같은 것들은 NCM이나 이런 것과 다르게 그 자체의 케미스트리에서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소재를 좀 좋은 걸 먼저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해질을 우리나라가 쓰는 것보다 좀 더 고품질의 전해질을 좀 쓴다든지, 또는 이제 뭐 얘기가 많이 나왔던 그 CNT나 이런 것들이 오면서 좀 더 하이 로딩
대응할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기술들을 좀 가져간다든지 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에너지 밀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일들은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델 3 기준으로 LFP가 한 번 충전하면 400km 정도 가는데 이게 뭐 여기서 조금 더 가고 충전소가 뭐 충분히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예. 사실 급속 충전에 대한 부분이 약간만 좀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은 400km도 나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거든요. 400km면 부산 네,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하이엔드라기보다 그쪽은 약간 이제 우리가 뭐 말하는 도심에서 사용되는 예. 그런 정도의 차이는 뭐 어느 정도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LFP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뭐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 ESS 중심으로는 LFP를 먼저 활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FP를 만들 때 사용하는 공정 자체가 우리 삼원계랑 아주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재 쪽 같은 경우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삼원계에 어떻게 보면은 하위 호환 같은 개념이라서 예. 정말 해야 될 때가 왔을 때 예.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중국 업체들이 쌓아온 노하우를 쫓아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긴 한데 그런 것들도 이제 공정 자체가 엄청 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저희는 만약 대응해야 될 때가 오면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LFP는 저희는 일단 적어도 ESS 쪽 특히나 이제 유틸리티 쪽 ESS 쪽에서는 상당히 좀 사용이 많이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보급용 차량 같은 데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또 한 가지 저희가 LFP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니켈이나 코발트를 안 쓴다는 겁니다. 네. 이게 밸류체인 쪽에서 가질 수 있는 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리튬이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리튬은 사실은 지구상에 꽤 여기저기서 많이 나긴 구할 수는 하거든요. 있죠. 네, 네. 근데 니켈이나 코발트는 특정 국가에 너무 치우쳐 있어가지고 문제인 거잖아요. 예. 근데 철은 어디서든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밸류체인을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LFP이기 때문에 뭐 향후에 이제 배터리 시장이 좀 성숙해 나가는 단계에서는 어느 시점에서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미래 얘기도 해봤지만 우리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지난해 4분기 지난해 말부터 배터리를 비롯한 배터리 소재들도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안 좋아요. 네네. 근데 사실 주가가 전기차가 보급이 많이 되고 전기차 판매도 많이 늘어나고 친환경 되고 그러면 당연히 배터리는 자연스럽게 우상향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면서 배터리 회사에 투자하신 분들이 좀 많을 텐데 현재 배터리 회사들 주가가 좀 안 좋은 이유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네네. 장기 전망 말고 네네. 뭐 25년 이후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뭐 최소한 뭐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뭐 이 정도에서는 어떤 변화를 좀 예상을 하시나요? 네네. 일단 작년부터 좀 안 좋았던 것들을 좀 되돌아보면 일단 시장 자체 요인,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성장주에 대한 멀티플들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 네,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이 요인. 좀 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면서 2차전지 산업 내에 어떤 뭐랄까 수급적인 요인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악동.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던 구간을 좀 거쳤던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면서 또 이제 물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서 약간 의구심이 많이들 생기기 시작하시는 거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때마침 4분기에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이 썩 좋지 않았고 그러면서 그런 우려들이 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넘어오면서 보니까 반도체 수급 부담이라는 것들이 맞아요. 생각보다 오래 간다라는 것들을 좀 깨닫기 시작을 했고 사실 그게 지금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영향을 준다라는 게 배터리 업계의 이제 컨센서스긴 한데 또 일각에서는 그게 더 오래 갈 거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장 심리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크게 나눠 보면은 원재료 부담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이슈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예. 원재료 부담에 대해서는 양극재 쪽에 들어가는 원재료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거의 95% 이상이 배터리 가격에 전가돼서 이제 OEM들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켈, 코발트, 리튬 이런 것들 오른 것들은 이제 원재료 부담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해질부터 해서 이제 알루미늄까지 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원가의 압박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크게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단자리이기 때문에 뭐 부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절대 소화 못할 우리가 규모의 경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화 못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장사 못하겠다 이 정도는 아니고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이익률을 조금 깎아먹는 정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재료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터리 가격 올라가게 되면은 자동차 쪽으로 해서 또 전가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것까지 그게 이제 자동차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수요가 위축된다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왜냐면은 그러면 정부가 계속 보조금을 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크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탈탄소의 다른 이름은 에너지 안보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에너지 안보라는 걸 지키고 탈탄소를 위해서 전기차를 쓰는 건데, 과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미국이 중동에 갖다 쏟아부었던 돈들을 생각을 하면 이거는 사실은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항공모함 안 만들고 그걸로 맞습니다. 보조금 주면 되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크게 부담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이슈 관련돼서는 예.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메이커별로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리포트도 이미 썼지만 테슬라는 배터리를 계속 더 달라고 합니다. 너무 반도체 이슈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유로 대응을 잘하고 있고, 예. 그래서 앨런 머스크를 뭐 백악관에서 초청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배터리를 테슬라 쪽으로 넣고 있는데, 예. 작년에서도 이제 원통형 배터리 원래 캐파를 35기가 정도 가져가려고 하다가 요청이 있어서 40기가로 늘린 상태고, 올해 60기가, 그 다음 원래 2013년에 80기가 하려고 그랬는데 더 달라고 해서 100기가까지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와, 테슬라 진짜 신기해요. 전 세계가 차량 반도체가 없는데 어디서 그걸 구해가지고 맞습니다. 차를 만들고 있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그런 모멘텀들이 좀 확인이 될 게 아마도 3월달, 4월달 넘어가면 이제 1분기 딜리버리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성적표가 딱 나오게 되면은 아마 테슬라 밸류체인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럼 LG에너지솔루션을 중심으로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조금 LG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 부담인 거는 파우치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폭스바겐 쪽 비중이 높은데 예. 생각보다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어떻게 대응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OEM들의 성적표가 달리다 보니까 그게 달려있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라서 예, 예. 그게 1분기나 2분기까지는 적어도 좀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4분기보다 1분기가 좋아지긴 하겠지만 예. 거의 테슬라 향으로 나가는 원통형 배터리가 끌고 가는 이익이 될 것 같고요. 파우치가 좀 어떻게 회복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레버리지 좀 크게 날 것 같고, 대신에 저는 내년까지 보면은 LG에너지솔루션 충분히 기회를 더 맞을 수 있다고 보는 게, 내년에는 드디어 이제 미국 시장이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쵸. 미국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고 원통형 배터리 쪽도 훨씬 더 증설이 많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은 올해에 늘어나는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좀 부족한 편이긴 하지만 올해 대비 내년에 매출액 늘어나는 속도는 굉장히 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공장이 돌아간다는 얘기는 중국 업체들이 어쨌든 미국으로 못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으로 가면서 굉장히 좀 더 밝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래요. 우리가 발전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좀 더 깨끗한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들의 경쟁력도 충분히 많아서 글로벌 시장이 성장하는 거 이상으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거는 아는데, 언제 어떤 이유들, 그럼 우리가 뭐를 또 체크해 봐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주식 투자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우리가 사람 사는 것도 원래 그런 것처럼 정말 그 미래라는 게 있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뭐 다양한 변수들이 챌린징을 할 때 그걸 또 이겨내고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진짜 그 전기차 이상 그 에너지 시스템적인 측면에서의 배터리도 보고, 그리고 그 태양광도 어떤 방식으로 기술 개량을 통해서 중국에 거의 뭐 완전히 밀려있는 상황에서 다음에 어떤 기회를 찾아갈지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오늘 강동진 현대차증권 애널리스트와 함께 미래 발전, 친환경 에너지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발칙강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